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4월달 2022년도 4월달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한 80점만 넘어도 뭐 충분히 합격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어려웠나요? 네, 한번 우리 한번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거버넌스 관점에서 행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거버넌스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거버넌스다 그러면은 3주체, 그죠? 예, 정부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거버넌스 관점에서 행정의 특성 그랬는데 행정 관료제를 통해서 개방체제로 운영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행정은 사익을 지향해서 공공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행정은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정치 과정과 분리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번 보니까 행정이 담당하는 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독점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4번 찾으신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 개념 그냥 직선으로 가면 됩니다. 거버넌스 개념을 바로 다이렉트로 찾으시면 되고, 요게 이제 1번, 2번, 3번은 전혀 뭐 생뚱맞은 얘기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행정이 관료제를 통해 개방체제로 운영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제 의미가 이게 이제 안 맞는 게, 뭐 이제 그 관료제를 통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관료제적인 요소보다도, 관료제적이면 상명하복이잖아요. 이제 그거보다는 네트워크에 기반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거버넌스 개념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익을 지향하냐 또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공익이라고 하는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럼 이게 행정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적 정치제도를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버넌스라는 것 자체가. 그죠? 그래서 시민사회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4번만 딱 답이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 그리고 나머지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4번 답으로 그렇게 잘 찾아가시면 되겠고, 2번으로 갑니다. 행정에 대한 비정부 조직의 역할이 확대되는 이유로 볼 수 없는 게 뭐냐 이렇게 했어요. NGO가 이제 끼어들 여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죠? 많이 생겼는데, 일단은 앞에서 우리 거버넌스 개념에서 봤을 때도 이제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죠?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와서 그게 이제 성립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부가 자꾸, 정부한테 맡겨놓으니까 정부가 자꾸 이제, 그죠? 비능률성을 양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또 시민사회가 많이 끼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세계화가 되다 보니 그 안에서도 비정부 조직의 활동의 범위가 넓어져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답을 찾을 때는 학습 조직 있죠? 학습 조직은 어때요? 학습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조직도 학습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한다는 얘기지, 거기에 갑자기 시민사회가 끼어드나요? 학습 조직 안에? 그러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 관료제는 이거 자체로 완성형이야 라고 봤지만, 이제는 학습 조직이라는 것은 완성형이지는 않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들이 자기만 알고 있는 노하우 같은 것들을 다 담아내서 다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이게 조직이 학습해서 성장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얘기한 건데 여기에 갑자기 NGO가 끼어들 여지가 있겠나. 여러분들 헷갈렸을 수는 있어요. 네트워크나 정부 집행 그렇다 치는데 세계화가 시민사회랑 무슨 상관이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범세계적인 그 어떤 NGO들의 위상 같은 것들도 많이 커졌잖아요. 그런 데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엠네스티 같은 조직 있잖아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 한국 지부가 있잖아요. 한국 엠네스티가 우리나라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정부가 집행하는 현안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여론전을 펼치면 그거에 대해서, 그죠? 무시할 수 있나요? 무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어려워요. 그 여론전을 펼쳤을 때 엠네스티라고 하는 그 권위가 또 있어요, 여기가. 그러잖아요. 그 유엔 관련된 이 단체들도 많고, 또 또 그린피스 같은데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데 치면은, 그런 데서 환경운동 하면서 바다에다가 이런 거 버리지 마 이렇게 하면은, 그죠? 그거에 대해서 행정이
모른 척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엠네스티 같은 데가 사형제 폐지 이런 것들을 막 운동하고 그럴 때 그걸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또 다 다르잖아요. 국민들의 견해도 좀 엇갈리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런 여론의 어떤 그 향방 때문에 함부로 이걸 어떻게 건드리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가 이제 압력을 가하면 그 목소리까지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막 무시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런 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제 그런 게 헷갈렸을 수는 있는데, 학습 조직에 주목해서 보면 학습 조직은 NGO가 끼어들려지는 없어요. 그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신공공 서비스론의 7대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게 뭐냐. 이거는 좀 쉬웠겠네요. 그래도. 그죠? 이 7가지는 항상 우리가 반복적으로 했었던 거니까요. 예, 요거는 이제 고객이 아닌 시민에게 봉사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라. 그런 것도 있었고, 공익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도 있었는데, 기업주의 정신을 받아들여라. 이건 아니죠. 이건 오히려 이제 NPM에서 기업주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던 거니까, 그런 점에서 4번을 답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좀 어려울 거예요. 그죠? 재산 등록 의무자에 포함되는 공무원이 아닌 게 누구냐 그랬을 때 어렵죠. 왜냐하면 이거는 디테일한 부분을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주의를 환기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낸 건데, 일단은 기초의 의원은 확실해요. 이거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그잖아요. 예, 선거로 당선된 사람은 무조건 다 공개까지 다 가는 겁니다. 그죠? 등록뿐만 아니라 공개까지 다 가는 거예요. 공개까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육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선거로 당선되는 건데, 그죠? 헷갈릴 거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 둘 가지고 이제 헷갈렸겠지. 얘네 둘 가지고. 근데 이거 상당히 고위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상당히 고위직이고, 여기가 이제 재산 등록 의무자 대령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소령은 그 밑에라서 아니에요. 아닌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거를 계기로 맞고 틀리고를 우리 떠나자고요. 일단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풀어보되, 어려운 문제는 나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 같이 점수 떨어지는 거니까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보다는 요걸 계기로 제가 해설에다가 쭉 다 열거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으면서 다 외울 수는 없고 개략적으로 몇 개 눈에 띄는 거. 뭐 특히 그런 조직이 뭐 경찰, 소방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군대 이런 데들 좀 눈에 띄잖아요. 그런 데들 몇 개 정도라도 좀 눈여겨 봐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을 답으로 가져가고요. 부패 형태 중에서 발생 원인이 다른 게 뭐냐. 부패 종류 물어보는 거는 또 이따금씩 또 잘 출제가 되는 주제입니다. 그랬을 때 1번, 낮은 급여를 보충하기 위해서 민원인으로부터 사례비를 수수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요, 낮은 급여를 보충하기 위해 생계형 부패 아닙니까, 이거? 생계형 부패? 명절에 선물을 보내주는 하급자에게 인사해서 혜택을 부여했다. 감사부서의 미흡한 감사활동으로 인해 공공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감사부서가 우리 거 돈 쓰는 거 감사 잘 안 하니까 이거를, 그죠? 딴 데 썼다는 거고요. 조직 내 정적인 인간관계로 동료의 부정행위를 눈 감았다. 이게 다 구조적이잖아요. 2번, 3번, 4번은 조직적이고 구조적이에요. 보면은. 그잖아요.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의 그냥 개인적 일탈도 아니고요. 그죠? 구조적인 거고, 1번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핑계죠. 핑계. 낮은 급여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근데 뭐 그런 걸 우리가 생계형 부패라 그래서 또 좀 눈 감아주는 문화가 있기도 했다. 과거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성질을 딱 구분해 봤을 때 1번을 좀 찾아내는 거, 이거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트워크 구조의 장점 그랬습니다. 네트워크 구조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기사매수내 아닙니까? 기사매수내. 그죠? 데프트, 기사매수내. 조직의 구조. 안의 구조인데, 네트워크 구조다 그랬을 때 도전적인 과업 수행으로 직무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 했는데요. 어때요? 네트워크 구조면. 도전적 과업 수행을 하기가 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왜냐면은 이게 우리 조직이 너무 커, 거대해. 그러면요,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면은 여기에 얽혀져 있는 사람들이 다 작살나는 거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몸집이 커지면. 왜? 그렇잖아요. 결혼 안 하고 솔로로 사는 사람은 자기 해보고 싶은 일도 막 하고, 막 여행도 막 하고,
혼자서 해외여행도 직장도 막 쉽게 때려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가족이 생겨, 배우자도 생겨, 자식도 생겨. 그러면은 그런 판단이 쉽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조직도 몸집이 커지면은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몸집이 가벼우면은 새로운 시도 해보는 거예요. 잘못돼도 그만이야. 피해가 좀 약해. 덜하고. 그 다음에 또 네트워크화 돼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을 또 이렇게 탁 놓고 이 안에서 뭘 해결해 보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다 같이 의식의 개선과 행태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그냥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기획만 잘하면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을 활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도전적인 과업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직무 동기가 유발될 수 있어요. 신나게 또 새로운 시도들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죠?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어때요, 이거? 대리인 문제가 심각하죠, 이게. 뭐 해결이 돼요. 이거 답 쉬웠죠, 2번. 그러니까 네트워크 조직이 되면은 다 외부에다가 외주를 주는 거, 아웃소싱을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단은 뭐 약속된 만큼의 성과를 못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이거 깝깝한 일이죠. 그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요거는 이제 틀린 것으로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지구적 차원의 최적의 자원을 찾아 활용할 수 있다 그랬죠. 뭐 디자인은 뭐 프랑스에 있는 회사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IT는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면 됩니다. 과다한 초기 투자를 부담하지 않고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그렇죠. 몸집을 크게 다 갖춰놓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사례 했잖아요. 제 지인들 중에서도 1인 출판사 갑자기 잘 나가다가 1인 출판사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여러분들이 누구라 그러면 알 수도 있는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수능에서 학교에 계셨던 분인데 EBS에 10년 이상 강의를 했어요. 많이 듣는 과목인데.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때려치고 EBS도 그만두고 학교도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출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나중에는 직원 한두 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주 심플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거나 발굴하고 다니는 거예요. 글 어디 없나. 저한테도 뭐 글 없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머지 그런 건 다 아웃소싱이에요. 뭐 이제 교정 작업, 뭐 또 그 다음에 뭐 인쇄 작업 다 아웃소싱입니다. 예,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일은 기획하고 그 다음에 저자 섭외해서 글 모으고 그죠? 그거 구성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예. 그 나머지는 이제 조정 역할을 하는 거지. 딱 이제 거기에 알맞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같은 데 진출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동기부여 이론이 뭐냐? 욕구는 학습되는 것이므로 개인마다 그 욕구의 계층에 차이가 있대요. 학습되는 것이래요. 사회적으로 학습된 욕구에는 성취 욕구, 권력, 친구 욕구. 이거 쉽네? 이것도 그죠? 왜냐면 약간 변방의 이론이긴 했지만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죠? 이것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이제 내용 이론인데 내용 이론 중에서 이게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이라고 딱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내용 이론들하고 다른 게 다른 내용 이론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생존 욕구서부터 그죠? 생, 안사, 존자 이런 식으로 X에서 Y로 이렇게 해서 낮은 단계 욕구를 충족하면 높은 단계로 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맥클리랜드는 그거 아니지 라고 설명한 거예요. 개인마다 학습, 사회화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욕구가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동기로 더 크게 작용할지는 다 개인차가 있다.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냐. 다르다. 이렇게 접근한 거라서 의미가 있는 이론이에요. 의미가 있는 이론이고 그러면서 맥클리랜드가 좀 더 이제 강조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이 중에서도 성취 욕구가 발현돼서 성취 동기가 커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직에서 데리고 가야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권력 욕구가 강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얀 거탑 찍어야지 이제. 그죠? 회사 안에서 이제 권력 다툼 막 해가지고 그죠? 누가 부원장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막 싸우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도 꼭 있어요. 어느 조직이나. 있는데 저런 사람 위험합니다. 조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한 구석이 있어요. 저거를 리더십이 좋은 사람은 잘 활용해서 그죠? 저 사람의 능력을 끌어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지만 저런 사람들이 분탕질을 많이 하지. 우리 편, 니네 편 자꾸 나누고
세를 막 확대하려고 그러고 그런 경향들이 생겨요. 그죠? 그리고 이제 친교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과업에 집중하기보다도 그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회생활 하려고 그러는 것이. 그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성취 욕구가 발현돼서 성취 동기가 커진 사람들이 조직에 많이 들어오면 조직의 능률성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던 겁니다. 됐죠? 다른 사람 이론은 뭐 더 말 안 해도 되겠죠, 일단. 자, 그리고 이제 조직 목표의 모호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이 모호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네요. 모호성. 조직 목표가 모호하대요. 그러니까 조직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어? 우리가 이제 그 조직에 목표가 없다? 그러면은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도 하루에 목표를 세웁니까? 오늘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목표들. 그 자질구레한 목표들을 세우는 게 왜 중요한 게 그런 걸 세우지 않으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이렇게 새는 시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 조직 목표가 모호하면 조직 목표에 대한 경쟁적 해석 가능성이 무슨 말이겠어요? 좀 낯선 문제긴 한데 경쟁적 해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이거야. 이거를 서로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뭘 하나 찝어줘야 되는데 우리의 조직 목표는 이거다잉 라고 딱 말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경쟁적 해석을 하는데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데 우리 조직 목표는 A야. 근데 옆에 있는 애가 A 아니고 B지 이렇게 이제 맞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기업 조직에 비해 공공 조직의 목표가 좀 더 불분명하고 모호하겠지. 기업 조직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돈 버는 거. 그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공부했던 것 중에 ESG 기업들 요즘에 ESG 난리도 아닙니다. 많이 들어보실 가능성이 있는데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래가지고 이 민간 사기업들한테 ESG 경영을 해라. 이게 이제 의무가 거의 됐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배출도 줄여야 되고 그 삼성전자한테도 그래가지고 뭐 메일이 날라왔다며. 메일이 날라왔다면서요. 당신네 어떻게 탄소 배출 줄일 거냐. 압박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민간 단체가 됐건 어디가 됐건 간에 자꾸 이제 그렇게 와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랑 그다음에 소셜,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실현할 거냐 이런 건데 그 네슬레라는 기업은 어디 들어봤죠? 네슬레. 뭐 타먹고 이러는 거 만드는 데 아니야? 네슬레? 근데 거기가 ESG에 되게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나섰대요. 그래서 자기네 그 용기부터 이거 친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 분해돼서 없어질 수 있을 만한 걸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요즘에 돈줄 내준다 이런 얘기처럼 그거를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이 더 선호하고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매출로까지 이어져 가지고 성공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의 식품회사 다농이라는 데가 또 큰 회사가 있나 봐요. 근데 그 회사도 ESG를 열심히 했는데 걔네들은 자기네 매출하고 연결을 못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반토막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도 어때요? 사기업은요,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조차도 자기네 이윤 추구랑 직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까먹은 거야, 걔네 다농이라는 회사는. 네슬레라는 회사는 그걸 철저히 지킨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주가도 지탱되고 회사도 지속 가능성이 생겨. 그게 사기업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는 기업 조직은 이윤 추구를 더 꾸준히 해나가기 위해서라도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ESG 같은 개념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개념을 누가 더 능동적으로 하느냐의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죠? 과거에는 무조건 돈만 잘 벌면 되는데 이제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거든요. 기업 조직은 목표가 뚜렷해요. 그렇게. 그런데 정부 조직은 참 모호하죠. 다양한 가치를 다 추구해야 되고 서로 맨날 싸우고 이 가치가 옳으냐 저 가치가 옳으냐 싸우고 맨날 그러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공공조직의 목표가 분명하고 구체적인 것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조직의 목표가 하나로 귀결된다? 그러면은 그게 북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욕구들이 있고요. 시민들은 그 욕구들을 이게 잘 조화롭게 만드는 게 과제지 여기에서 어떤 하나의 목표는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국가는요. 봐봐요. 경제 성장도 추구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형평성도 달성해야 돼요. 그리고 모호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것도 좀 빵꾸나고 저것도 좀 빵꾸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4번 어떤 조직의 사명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 진전을 평가하는 데 발생하는 경쟁적 해석의 정도를 사명의 모호성이라고 하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4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 1번, 2번, 3번 해석해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설에다가 열심히 이제 해드렸지만 이건 이제 종류를 또 나눠 본 거예요. 이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종류를 나눠봤는데 이게 이제 사명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진전을 평가하는데 발생하는데 해석이 달라지는데 왜 사명 이해의 모호성이겠습니까? 사명을 잘못 이해한다는 거잖아, 이거는. 근데 요 위에 내용은 사명을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둘러싸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문맥으로만 놓고 봐도, 말 의미만 놓고 봐도. 그런데 요 4번에 관련된 거 해석해 해드렸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한 4가지 정도 해드렸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지나가세요. 이것도 시험에서 보신 적은 잘 없잖아요. 예, 보신 적은 없는데 요거를 제가 어디선가 근거가 있어서 좀 인용해서 긁어온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주제가 꼭 나올 거다 이런 확률은 떨어지지만 이런 식으로 연습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왔을 때 내가 막 해석을 해보는 거잖아요. 해석해보면 읽고 막 해석해보는 거야. 조직 목표가 모호하대. 그럼 내가 공부한 건 조직 목표에 대한 얘기만 했어. 목표의 변동 막 이런 것만 공부했는데 이 목표가 모호하다라는 걸 뭘 의미하는 걸까? 이런 생각하면서 답을 추론해내는 거.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마음 여유롭게 하면서 이거 쭉 읽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죠. 당연히 이걸 그냥 모르는 주제도 읽다 보면은 4번이 답이겠거니 하는 게 좀 지금은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막상 100분 모의고사를 딱 볼 때는 시간도 딸리고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러면서 막 하다가 딱 이게 안 떠오르고 막, 그죠? 머리가 혼란스러우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당황스러웠을 주제일 건데,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다루지 않았던 주제가 한두 개 끼어 나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연습해보자는 취지로 한번 넣어봤어요. 이거는요, 이제 공무원 임용 시험 영상의 면접 시험 평정 요소가 아닌 게 뭐냐, 이런 건데, 이것도 좀 헷갈렸죠? 헷갈렸을 텐데요. 이거 과거에 기출된 바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과거에. 그 면접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뭘 또 준비해야 될지 이거 보여주는 건데요. 뭐예요? 본질이 아닌 걸 하나 찾으면 돼요. 공무원으로 선발하는데 여러분들이 선발한다고 쳐봐요. 본질이 아닌 거. 이건 좀 약간 주변적인 거. 그 3번이잖아요. 대인관계 능력이야. 이게 뭐 중요한가요? 아니, 그러니까 있으면 좋지. 대인관계 능력이 좋으면 원만하게 업무 처리를 서로 협조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근데 그건 주변부적인 거예요. 뭐 겸사겸사 그것까지 갖췄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기준이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게 실력과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마인드를 가졌느냐, 또 예의나 품행, 성실성.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성실성 같은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성실하게 공부하는 분들이 합격하는 게 맞는 시험이에요, 이게. 보면. 공무원은 성실해야 돼. 인내심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매년 반복적인 업무를 또 해야 되고, 그죠? 그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보고요. 창의력과 의지력, 발전 가능성. 이거는 어느 조직이든 지금은 조직의 혁신을 위해서 필요하게 보는 능력의 요소예요. 그런데 직장인으로서의 대인관계 능력은 주변부적인 것이다. 이렇게 좀 알아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외에도 전문 지식 응용 능력 같은 거 이런 것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렬을 선택했다, 특히 이제 특수 직렬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 특수 직렬과 관련해서 질문들을 많이 할 텐데 행정학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일반 행정 직렬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일반 행정 직렬에서는 뚜렷한 뭐 전문 지식이라는 게 없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행정법 내용 같은 것들 좀 물어볼 수는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전문 지식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니까 의사표현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조직에서. 그죠? 그 능력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것도 이제 중요하게 보는 면접 요소고. 그러면 이거 이제 여러분들 필기 합격한 다음 면접 준비할 때도 이런 걸 가지고 기준 삼아서 공부하시면 되겠네. 그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라고. 그럼 거기에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잘 되냐. 이거는 몇 점, 5점 만점 몇 점이냐. 이런 식으로 다 체크리스트가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할 때에도 나는 공무원으로서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 봉사 동기 같은 거. 이런 게 뚜렷하게 학문적으로 입증은 안 됐지만 나 그런 거 갖고 있어요. 이런 거를 얘기해 주고 말이야. 그리고 자세 같은 거, 예의 이런 거 까먹지 않고 가야 돼요. 그죠? 까먹지 않고 가야 돼. 가가지고 문 쾅 닫고 막 들어가가지고 대충 가서 인사도 안 하고 삐딱한 자세로 앉아있고 막 쩍벌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이거 좋게 보겠습니까?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의나 품행, 성실성 이런 거 봐야 돼. 대답할 때도 예의 바르게, 그죠? 막 안 떠오르더라도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죠? 제가 생각할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이런다든가. 진짜 생각이 안 떠오르면, 미처 그 부분은 고민해보지 못했는데, 제가 이 면접이 끝나고 나서라도 제가 꼭 그 부분은 챙겨서 한번 더 고민해보고, 그 소양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라도. 정 대답할 게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태도,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은 단기간에 연습이 좀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 놓고 가서 거기서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거 보면 아유 저 고생한다 이렇게 하면 좀 넘어가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답변을 조금 더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튀는 답변하면 떨어집니다. 공무원 조직은 희한한 답변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뭐 옛날 광고에서 보면은 면접 시험 때 그 면접 시험장에 안 나타나고 막 창문을 닦고 내려오면서 막 그런 것도 막 그 개그 요소겠지만 그런 식으로 그리던데 그 너무 튀는 그런 행동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독창적인 아이디어인데 오 저거 괜찮다 싶은 것들을 말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 걸 예전 질문들을 바탕으로 준비해서 가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요거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10번 갑니다. 근무 성적 평점 결과 오류. 이거는 또 우리가 많이 봤던 거고 얼마 전 시간에도 보고 그랬는데 총계적 오류는 평정 결과가 언제나 과대 또는 과소평정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총계적 오류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요. 총계적 오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상동적 그게 아니고 일관된 오차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일관되지 못한 오차가 있습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점수, 나쁜 점수를 주는 게 일관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그 규칙적인 오차냐, 불규칙적인 오차냐, 요렇게 되는 것인데, 요게 이제 총계적 오류다 그러면 불규칙적인 오차. 그러니까 어쩔 때는 좋은 점수를 주고, 어쩔 때는 나쁜 점수를 주고. 제가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요. 평가자가요. 자기 오늘 아침에 주가 올랐으면 좋은 점수 주고 부부싸움하고 왔으면 나쁜 점수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불규칙적 오차가 되는 거예요. 그죠? 차라리 이제 이 규칙적 오차가 나면은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정값을 주면 돼요. 우리 왜 여론조사 같은 거 맨날 뭐 틀리네 맞네 해도 결국에 보면은 얼추 맞춰요. 그게 보정값을 주는 기법을 자꾸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총계적 오류가 나면은 오차가 나면 이거는 보정값을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번이 바로 답이 됐네요. 시간적 오류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최근의 실적을 중심 평가하는 경향이다 그랬는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좀 애매했죠. 애매했을 텐데 이거는 이제 객관식에서 비교해 가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적 오류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최근의 실적만 보는 것이다. 그랬다면 틀린 얘기지만 이것도 포함이 되니까 틀린 얘기라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시간적 오류가 최초 효과도 있는 거죠. 물론 같이 떠올려 보시고 집중화 경향은 평정자가 대부분 중간 점수를 주려고 하는 현상이죠. 가운데 점수 주려고 하는 거. 왜냐하면 너무 좋은 점수만 주면 해퍼 보이고 점수를 막 준 것 같잖아 느낌이.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점수가 짜면은 또 이제 이 사람들과 관계도 좀 그렇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점수 정도 주는 거. 그리고 성격이 또 반영이 돼요. 성격이 반영이 돼서 저도 그런 경향이 물건 살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싼 거 안 사. 너무 싼 거 안 사고 너무 비싼 것도 당연히 안 사. 그래서 그 중간 어디선가 합리적인 걸 찾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진짜 합리적인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집중화 경향 관련이 있고요. 연쇄 효과 이게 헤일로 이펙트죠. 헤일로 이펙트.
그래서 이제 이게 후광 효과, 연쇄 효과라고 하는데 한 평정 요소의 결과를 다른 평정 요소에 반영하는 현상 이렇게 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하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예산 집행 장치에 대한 설명 그랬습니다. 이거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예산, 준예산, 잠정예산 이거 비교하는 거니까요. 요거 뭐 우리나라는 1960년도 이후부터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60년도 이후부터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60년도면은 제2공화국이 출범할 때예요. 그러니까 60년도 4월 19일 날 4.19 혁명이 나고,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죠. 그때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그때 그 가난한 시절에, 그죠?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그렇게 표출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정말. 진짜. 교육 수준이 높았던 시대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지금같이 높았을 때도 아닌데 그렇게 각성해서 나섰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인데 어쨌거나 그러고 나고 이제 제1공화국이 종결되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어때요? 이와 관련해서는 가예산 제도를 했던 것이 이제 없어지고 장면 내각이 들어서 헌법 개정하면서 준예산 제도로 바뀐 겁니다. 그죠? 그 이후부터 헌법 개정이 여러 차례 있긴 했지만 준예산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60년도 이후부터 준예산 제도 채택한 건 맞는 거고요. 가예산 제도는 사용기간이 3개월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그랬는데 가예산은 1개월이었어요. 그죠? 1개월짜리 예산을 짜주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정부 12년 동안 6번이나 가예산을 활용했다 그랬는데 그런데 1개월짜리만 짜주는 거예요. 대신에 의회가 의결해서 짜주죠.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논쟁이 되는 건 떼어놓고 나머지 것들 종합적으로 한 달치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정해주기 때문에요. 한 달의 시간을 버는 겁니다. 한 달의 시간을 벌고 논쟁적인 부분들을 마무리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공부하는 거지 뭐 이게. 그래서 한 달짜리를 미리 짜주는 겁니다. 3개월짜리는 아니에요. 3개월짜리 잠정 예산도요. 4에서 5개월 이렇게 얘기하지 3개월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3개월은 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잠정 예산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예, 요거는 뭐 뚜렷하게 우리 의원내각제 대통령제를 구분해서 공부해 본 바는 아니나, 그죠? 근데 나머지 뭐 객관식이니까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 더 그냥 읽고 가는 거죠. 뭐. 아, 의원내각제가 주로 그러구나. 근데 미국이 대통령제지만 잠정 예산을 해. 그러니까 미국은 잠정 예산인데 대통령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렇게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잠정 예산 많이 하는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내각제 국가는 의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의회가 통과시켜주면 몇 달치 먼저 땡겨서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더 논의하고 이런 게 문화가 가능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잠정 예산 제도는 최초 4, 5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출하는데 이거 나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다 맞는 얘기가 됐습니다. 2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정예산제도랑 가예산제도가 거의 같아요. 그냥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 예. 그 특징이 같아. 뭐 하나가 다르냐면 저 기간이에요. 기간 1개월이냐 4, 5개월이냐 요 기간만 다르지 나머지 성질은 거의 다 같다. 그러니까 준예산이 좀 독특한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준예산제도. 그래서 이 준예산제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국회 사전의결이 없죠? 국회 사전의결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전의결이 없고 그래서 제한이 되잖아요. 그 제한되는 걸 한번 좀 우리 보고 갈까요? 제한되는 거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준예산 제도를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데 준예산은 어쩔 때 이게 1월 1일이 지나갔다 그럴 때 이제 쓰는 거예요. 우리 회계연도 그러니까 미국은 10월 달부터 회계연도 시작된다 그랬죠. 다 달라요. 다 달라 나라마다. 일본은 봄부터 시작하나 그러고 호주는 여름부터 시작해. 근데 우리는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몇몇 나라들은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1월 1일이 넘어갔는데도 예산이 확정 안 되면 준예산으로 간다. 근데 준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준예산은 이제 국회 사전 의결이 없어요. 사전 의결 없이 얘는 사전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랬고 그 대신에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헌법기관이나 법률기관 같은데 그죠? 법률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거니까요.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써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논쟁할 거리가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이거 갖고 싸우느라고 예산이 통과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이거는 헌법기관이고 법률기관이 당연히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요. 이걸 미리 땡겨 쓴다. 그래서 여러분 인건비가 밀릴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좋은 점이에요, 진짜. 사기업체 다니면서 임금체불 안 당해봤잖아. 그죠? 그거 당하면 참 진짜 그렇지. 한 달 한 달 벌어서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런데 없어, 정부는 그런 게. 이 제도가 딱 있습니다. 예산 통과가 안 돼도 절대 그런 일은 없어. 이게 이제 우리가 잠정 예산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보다 장점이 되는 거예요. 잠정 예산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4, 5개월간 논의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셧다운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셧다운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셧다운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무원도 보수도 밀리고 막 그죠, 운영하는 이 기관들도 뭐 문 닫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은 없어요. 준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말이에요. 여기 이제 계속비 같은 거는 그죠? 계속비도 논란이 될 게 없어요. 미리 사전에 몇 년간의 사업으로 지정해놨기 때문에요. 그죠? 여기 계속비에 대해서는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써도 되는 돈으로 생각하고 써도 됩니다. 계속비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의무지출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법률상의 의무지출 항목이 있어요. 법률로 정해져 있는 의무지출이 있어요. 의무지출. 이것도 논란을 할 일이 아닙니다. 의무지출이라서. 그러니까 뭐 사회보장비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보훈과 관련해 가지고, 그죠? 이게 뭐 상위 군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독립유공자 같은 분들한테 생계비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의무지출이기 때문에 그 논란이 될 게 없고, 그거는 이제 지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꼭 떠올려 놓고 가셔야 됩니다. 자,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조세 세목 중에 중앙정부의 목적세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랬어요. 중앙정부, 국세죠? 중앙정부면은 이거 국세입니다. 국세. 그죠? 이게 이제 중앙정부다 그러면은 국세가 되는 것인데, 국세 중에서도 보통세 말고 목적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목적세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이름이 여기다 쓰려고 걷어요. 이렇게 이름이 아예 대놓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쓸 거예요. 라고 하는 이름이 달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방교육세는 이거는 뭐죠? 이거 지방세 아닙니까? 지방세? 지방세 중 목적세예요. 지방세 중 목적세에 이 목적세는 맞지만 지방세 중 목적세고요. 그죠? 지방세 목적세는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죠? 지방교육세 말고 하나 더 해서, 그죠?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잖아요.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단 말이에요. 지역자원시설세. 됐나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이건 어때요? 담배소비세, 이것도 지방세입니다. 그죠? 담배에 부과되는 여러 세금이 있는데, 담배소비세도 이거 지방세인데 보통세예요. 지방세 중에 보통세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어디서 걷냐면은, 요거는 이제 시군에서 걷고요. 시하고 군에서 걷고, 플러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서울특별시하고, 그리고 이제 광역시. 그죠? 여기서도 다 걷어요. 담배소비세. 도에서는 못 걷지. 도세가 아니에요. 시군세입니다. 그렇게 걷습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뭐 세종하고 제주는 당연히, 여기는 모든 지방세 다 지나가거든요. 그냥 기초자치가 없어서 당연히 여기선 다 걷겠죠. 이렇게 해서 담배소비세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저 두 개는 국세가 맞아요. 이 둘은 국세가 맞거든요. 이건 국세가 맞는데,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거예요? 이건 보통세잖아요. 이거는 보통세. 보통세요. 야, 이거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 걷어서. 이거 어디다 써요? 지방교부세로 쓰잖아요. 부동산 교부세로. 그렇게 쓰는 거고, 농어촌 특별세는 얘는 목적세죠. 농어촌 지역에 낙후된 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걷는 세금이에요.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2번이 답인데, 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거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얘는 다 언급됐던 세금이고 얘는 언급이 좀 덜 되는데 안 됐던 애인데 그죠? 얘만 걸러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공부하면서 다 언급이 다 됐던 애들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도세 그리고 시군구세 막 나눠서 공부하고 그럴 때도 다 봤던 부분이라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봤고 그 다음에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PBS인데 PBS 그죠? PBS가 성공하려면은 이건 예산 어떻게 짜요? 사업별로 해가지고 사업의 단위당 비용하고 사업량하고 이렇게 곱해갖고 예산 짜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서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은 이거는 무엇보다도 이 중에서 이제 성과주의 예산제도라고 했으니까 사업 원가가 좀 정확하게 도출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짤 때 그렇게 짜니까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 이런 거는 행정부가 제출한다 이런 건데 이거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런 느낌은 하나도 안 오잖아요. 합법성 위주 예산심이면은 이거는 LIBS 같이 이를테면은 이제 통제 위주의 그런 예산제도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회계 검사기관의 기능을 강화한다? 그걸로 성공적으로 성과주의를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연결이 안 되죠. 3번밖에 없어요. 이건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것으로 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로만 기억하고 있다면 잘 찾으셨을 것 같고 정책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책 커뮤니티, 로즈, 그죠? 정책공동체. 가볼까요? 모든 참여자가 교환할 자원을 보유한 상황에서 참여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이슈 네트워크랑 비교하는데 이슈 네트워크는 아무나 다 그냥 관심 있으면 다 참여. 그런데 여기는 아무나 참여가 안 돼요. 교환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 껴줘.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조직 형태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은근히 자기들끼리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그죠 네트워킹이 형성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명함을 줘도 찢어버리겠지. 그냥 뭐야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렇게 되고 참여자의 범위가 넓고 경계의 개방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참여자의 범위가 넓고 경계의 개방성이 높다. 네. 어때요? 이게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저런 말이 나오면. 근데 항상 얘가 나오면 이슈 네트워크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 이슈 네트워크가 참여자의 범위가 훨씬 더 넓고 경계 개방성이 높죠.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폐쇄적이에요. 아무나 안 껴준다니까.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해야 된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 참여자들이 기본 가치를 공유해요. 자기들끼리는. 그러니까 이게 출세해서 우리 여기서 열거하는 그런 지위에 간 사람들이라 그래서 다 같이 한 덩어리로 모여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이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가치관에 따라서. 그래서 기본 가치가 공유되는 집단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킹이 돼 있겠죠. 그렇잖아요. 왜 우리 대학 교수들도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의 자문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진보적 색깔을 가진 정당의 자문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 친하겠습니까? 학교에서 만나면 맨날 싸우겠지? 그렇잖아. 네가 틀렸어 이러고 맨날 싸우겠지? 그러니까 이게 가치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죠? 가치에 따라서. 상호 접촉 빈도가 높다. 자기들끼리는. 이 네트워킹 되는 사람들끼리는. 필요하면 맨날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합 게임을 하는 경향이 있죠. 여기는 포지티브 썸 게임을 합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같이 발전하는 거예요. 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관료들은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일 있죠.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뒷받침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정치인들이 원하는 또 그런 거 있거든요. 어떤 데 예산 좀 줘라 이런 거 있어. 그럼 그거 좀 들어줍니다. 적당히. 이 지역구 의원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예산 중에 그런 거야. 학교 운동장에 잔디밭 깔아주고 그러는 거. 그 티도 팍 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학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잖아요. 이 지역구 의원이 그래도 이런 것도 신경 썼구나. 체육관 줘주고 이런 거. 그런 예산 조금씩 떼주고 그런 거 하고 그리고 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여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뭘 해줘요? 그 연구 보고서 용역 맡기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도 눈치가 있는데 당연히 관료들이 원하는 방향에 웬만하면 그런 걸 맞춰주려고 할 건데 또 양심상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애시당초에 선을 긋고 시작은 할 거예요.
그러긴 할 텐데 연구 결과 객관적으로 나오는 대로 나는 발표하겠다. 이렇게 하긴 할 테지만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용역을 많이 못 맡겠지. 그게 현실적으로 진짜로.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네트워크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아까 2번 이렇게 이건 많이 풀어봤던 문제여서 잘 풀으셨을 것 같고, 이것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자, 집단적 문제 해결 방식 중에서 참여자들 간의 성격, 이념, 가치관 등의 갈등과 대립을 회피하기 위한 기법이다. 근데 문제를 약간 좀 색다르게 냈어요. 그죠? 색다르게 냈습니다만은 합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게 갈등을 피하고. 그게 전문가 합의법, 델파이 기법이에요. 그래서 갈등을 피해 주려고 어떻게 해요? 익명성. 처음부터 끝까지 익명성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반복 설문하면서 결국에는 합의를 도출한다. 이 개념 아니겠습니까? 델파이 기법이 그런 겁니다. 명목 집단 기법은 뭐였냐면, 이거 갈등이 빚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어떤 대안을 각자 마련해 와서 그걸 간단히 발표하고 간단히 토론한 다음에 표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는 그냥 명목상 집단일 뿐이야. 여기 모인 사람이 끈끈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는 서로 반론이 막 있고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도 이것도 좋은 분위기에서 가는 거는 맞잖아요. 그러기는 한데 이게 있잖아요. 갈등과 대립을 회피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얘 목적은 많은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목적성이 좀 다르죠. 변증법적 토론이다 그러면 이게 지명반론자 기법처럼 정이 있으면 반을 제시하고 합을 도출하는 이런 방식이었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1번으로 잘 찾아갔고요. 의사결정 모형도 이것도 뭐 맨날 많이 했던 거니까 뭐 간단하게 짧은 유형의 문제로 나왔습니다. 점증 모형, 주관적 감정의 개입. 있나요? 주관적이다. 그럼 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돼. 점증 모형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 헷갈릴 때는 항상 비교 대상을 떠올리셔야 돼. 점증 모형하고 뭐 비교하고 싶어요? 완종 모형보다는 대립적 관계에 있는 거를 찾아내셔야 돼. 뭐랑 비교해야 돼요? 합리 모형하고 비교해야지. 합리 모형은 객관적이잖아요. 비교적. 근데 얘는 좀 주관적이죠. 그렇게 하면은 맞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생뚱맞게 이거 주관적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왜 주관적이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주관적인 것들이 개입될 여지가 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그러면 이게 답이 될 수 있나? 합리 모형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긴 한데 감정이라는 말을 갖다 썼거든요. 주관적 감정. 그러니까 합리 모형보다는 여지가 있어. 그런데 그러면 최고 그런 점에서 그렇게 따지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또 아까 이제 잠깐 언급 나왔던 만족 모형하고 또 비교해 볼까요? 둘은 유사성이 있죠. 합리 모형을 비판적으로 봤다는 유사성이 있어. 그런데 얘는 정치적 합리성이고 만족 모형은 어때요? 만족 모형은 걔는 이제 그 제한적 합리성이에요. 제한적 합리성. 그러면 아무래도 제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애들이 주관적인 감정으로 몇몇 대안들을 놓고, 그죠? 몇몇 대안을 놓고 그 중에서 지 맘에 드는 거를 선택한다. 이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점증 모형보다는 얘는 만족 모형에 좀 더 해당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은 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확장해 보는 거예요. 그죠? 애매하면 일단 지나가. 나머지랑 객관식이니까 나머지를 또 봐야 돼. 체제 모형. 순환적 정책 결정은 뭐 당연히 맞네. 체제 모형, 그죠? 투입, 전환, 산출, 완료. 계속 순환하잖아요. 최종 모형은 합리성과 초합리성, 이것도 그냥 맞아요. 들어오. 쉽게 맞아. 목표 달성의 극대 합리 모형, 이것도 그냥 맞아. 그럼 1번이 답이네. 그죠? 그렇다면 아까 합리 모형과 비교해서 비교적 주관적일 수 있다. 이거를 떠나서 요거는 만족 모형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만족 모형에 해당되는 얘기로 출제자가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1번이 답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때문에 쉽죠? 2번, 3번, 4번 때문에 답이 될 만한 거 1번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셔야 되고요. 정책 집행이 가장 곤란한 유형이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가지를 지금 찾으려나 봐요. 어떨 때 곤란할까? 이런 것도 이제 간혹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이게요, 일단은요,
정책 대상 집단 규모가 작고 조직화 정도가 약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별로 그 정책 집행에 곤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나라 바 이거는 별로 아닐 것 같아. 그죠? 그러면은 가다마 중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죠. 그죠? 가다마 중에서 그렇게 좀 걸러내는 거예요. 가다마 중에서 찾는 건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기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요건 이제 제꼈고, 그러면 이제 요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희생 집단하고 수혜 집단 중에서 수혜 집단이 더 크다. 그러면 갈등할 일이 뭐 있습니까? 수혜 집단이 더 크면. 그잖아요. 수혜 집단이 더 크고, 그러면 수혜 받는 사람들은 해라 이럴 건데, 그럼 정책 집행이 곤란한 게 아니라 정책 집행이 탄력을 받을 거야 아마. 희생 집단은 안 돼 그러겠지만 그 땡기는 힘이 너무 약해.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그렇다면 가를 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얘보다는 얘가 더 정책 집행이 어려울 것 같고요. 가보다는 다가. 그 다보다는 마가 훨씬 세겠지, 이건 뭐 희생 집단이 더 크기 때문에 저거는 못하는 일입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긁어부스러면. 저런 거는 그래서 의제 설정 과정에서부터 사실상 판단을 내리죠. 그러니까 정부 의제로 채택이 잘 안 됩니다. 저런 거는. 저런 촉은 누가 제일 잘 아냐? 정치인들이 잘 알지. 정치인들이 잘 알아서 그거를 무대 위에 올리려고 하질 않죠. 괜히 올리면요, 논쟁만 하다가 이것도 못 얻고 저것도 못 얻고 그냥 싸우다가 끝나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사안은 잘 안 올리려고 합니다. 저게. 그렇게 되고, 특히 희생 집단이 더 크다 그런 건요, 괜히 건드렸다가는 진짜. 그죠?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자기네가 희생돼. 정치적으로도. 큰 집단으로부터 표를 못 얻을 거 아니에요. 안 올려요. 애시당초부터. 그래서 이게 집행이 어렵지. 다마 2번으로 찾는 게 제일 합리적이겠죠. 이렇게 나오면. 그죠? 잘 찾으셨죠? 그리고 18번입니다. 지방분권 추진과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게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방분권법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분권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치분권위원회.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때 설치했던 게 자치분권위원회입니다. 정부가 바뀌면은 이제 또 저게 위원회가 좀 바뀔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름은 좀 달리해서 왔어요. 지금까지도. 예. 그러니까 저기 분권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우리는 반대야 이런 정권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부가 좀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긴 해. 왜냐하면 수도 이전은 반대하고, 수도권 규제도 경제 성장 때문에 좀 풀어주고, 공장 증설도 수도권에서 다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도 내걸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지방분권도 추구했어.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했던 거죠. 이명박 정부는 상대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고, 나머지 정부는 적어도 중앙집권화를 그렇게 대놓고 한 적은 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그렇게는 잘 안 하고, 지방분권만이 우리가 이제 살 길이다라는 걸 알아요. 수도권 너무 과밀화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도 당시에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 회복 차원에서 그 좀 풀어주겠다 이런 거였지, 뭐 지방분권을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정권마다 이름을 달리하면서 이런 거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자치분권위원회였고, 보충성의 원칙이 여기 친절하게 설명도 해드렸어요. 예. 여기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그랬거든요.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어때요?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맞는 거잖아요. 이 내용도 맞고, 그죠? 내용도 맞고, 이건 분권을 위한 거죠. 서로 업무가 경합하면 안 된다. 비경합, 불경합의 원칙이 있어요. 근데 경합하면 안 되는데, 만약 경합한다면 어떻게 된다? 그럼 기초자치단체가 우선해라. 이렇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지방분권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답이 4번인데 헷갈렸죠, 많이. 얘도 분권화라고 생각이 들었나요? 아니, 이게 특별자치도를 설치한 것은 사실은 니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해준 거거든. 그러니까 중앙에서 간섭 안 할 테니까 니들 맘대로, 그 성격이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이 문제의 취지는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서 기초자치를 없앱니다. 기초자치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광역자치만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떠올릴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측면으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는 한편으로는 중앙에서
나름의 자율권을 주겠다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지방분권 추진하고 관련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뚜렷하게 지방분권으로만 향하고 있다면 얘는 좀 성격이 뒤섞여 있다. 그런 거죠.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이제 기초자치단체를 이 타이밍에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 점을 떠올려 보면 요거는 좀 이제 광역행정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더 큰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었고요. 19번으로 갑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에서 단층제가 유리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게 뭐냐 그랬거든요. 단층제가 유리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거. 우리나라는 지금 중층제를 주로 하고 있고요. 단층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떠올려야 돼요? 우리나라에 단층제가 있어요. 있기는. 세종하고 제주가. 그런데 이게 표준 모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표준 모형이려면 중앙정부랑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중앙정부랑 광역자치단체가 있어. 그래서 그게 표준 모델은 아니에요. 그걸 떠올리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중행정의 폐단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건 맞아요. 확실하게. 지방자치를 이중으로 해놓으니까 여기서 서로 충돌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충돌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례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전에 경기도지사하고 성남시장이 막 싸웠어. 뭐가 싸웠냐면요. 그 버스 준공영제를 어느 단위에서 할 거냐 가지고 서로 자기네가 하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같은 데는 찍소리 없이 그냥 준공영제를 서울시가 하거든요. 왜냐면 서울은 하나의 대도시잖아요, 그냥. 근데 도는 달라요. 도는 여러 개의 생활권인 시군, 각각의 시군이 있는데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도거든요. 근데 도 차원에서 이제 그 준공영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니 우리가 추진하던 게 있는데 왜 이거를 뺏어가려고 하냐. 그러면서 그 대립각을 세우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요.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도 업무가 충돌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보면 이중행정의 폐단을 방지하는 차원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자치권과 특수성의 존중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는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개성을 추구하고 자기만의 특성을 가져가는 데는 유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단층제로 가면은 아무래도. 그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면들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행정 책임도 나눠서 지라고 하면 책임을 서로 전가하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전가하게 마련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행정 책임도 단층제가 되면 보다 더 명확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기초와 광역자치단체 간 효율적 분업 그랬습니다. 그죠? 예, 기초와 광역자치단체 간 효율적인 분업. 이거는 뭐 단층제인데 이게 어떻게 나와? 그잖아. 그래서 그냥 답을 주워 먹는 격이에요. 이게 4번은. 이거 중층제를 전제하고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틀렸다. 그러니까 단층제로 가면 이런 분업화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중앙정부의 중앙 집권화를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작은 단위로만 단층제를 해놓으면 그러면 막기가 어려워요. 몸집이 좀 큰 게 그래도 좀 버텨줘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태풍이 막 몰아쳐 오는데, 동네 뒷산하고요, 큰 산이 있다 치면 큰 산이 버텨줄 때 바람을 많이 막아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광역자치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중앙집권화를 하고자 하는 힘을 막는데 그게 더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비교를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인데요. 전자정부를 구현함에 따른 역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게 뭐냐. 이렇게 했는데, 전자정부를 구현함에 따른 역기능으로 볼 수 없는 거. 이게요, 전자정부를 구현하면 중간관리층이 축소가 되는 게 역기능인가요?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중간관리층이 없어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전자정부가 되면 말단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의 숫자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간관리층도 그만큼 또 축소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오래전이잖아요. 그때도
맨날 새벽에 깨워가지고 이 야간 경계 근무 쓰라고 그러면 짜증나잖아. 자는데 중간에 깨워가지고 나가서 옷 주섬주섬 입고 나가가지고 한 2시간씩 추운 데 가서 서 있다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가면 다 쳐자 사실. 쳐자고 아니면 말 많은 선임 만나면 계속 떠들어. 그럼 대꾸해줘야 돼 또. 대꾸해주고 그러다가 누구를 경계하냐면요. 외부에서 침입하는 사람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순찰 돌고 있는 장교를 경계하는 거야. 누가 오나.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방이 아닌 이상은 북한하고 마주보고 있는데 아니 GP 뭐 이런 데 아니고서는 저 DP 저 GP라 그러나? GOP, GP 그러죠. 근데 거기 아니고서는 우리 부대의 이 상관을 경계하는 겁니다. 걸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근데 그때만 해도 CCTV 다 있고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나? 그거 설치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죠? 그렇게 다 하면은요, 모병제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징집제 말고. 모병제로 바로 갈 수도 있어. 뭐 병사 월급 200만 원 뭐 공약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려면 다 하사관으로 다 바꿔야지 이제. 의무복무 하지 말고. 그 계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공약을 내걸었지만은 그 공약은 그게 완성되면 다 될 거야. 이미 가고 있잖아. 그래서 병장 월급 100만 원까지 준다고 하는 게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빨리 그걸 실현하겠다 뭐 그런 공약인 것 같은데 하려면 합니다. 근데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요, 누가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내부에 이게 다 없어져서 그래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장교들 다 옷 벗고 나가야 됩니다. 장교들이 한꺼번에 옷 벗고 나가야 돼.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 무력을 가진 무신들이. 그 부분이 제일 걸리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함께 못 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하려면 하지? 일자리 창출도 되고 뭐 나쁠 것도 없잖아. 근데 대번 못 가고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 줄인다 그래 놓고 군무원은 막 더 뽑고 지금 막 계속 그래요. 군무원으로 대체하고 그다음에 하사관, 부사관 있잖아요. 그걸로 대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위에 장교도 당연히 줄어들어야 돼. 병사들이 할 일을 이제 막 이렇게 그죠? 우리 정보통신기술 IT 기술 이용하고 ICT 이용해서 하고 그러면 더 좋아. 그게 더 잘 잡아요. 그걸 판독하는 사람만 있으면 돼. 사람에는. 그거를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중간관리층 축소?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럼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정부 조직에서도 우리 직업공무원제 하는데 어떻게 줄이지 이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런 비판 있잖아요. 정부 조직이 비능률적인 이유의 한 가지로 제시된 게 노동력 의존도가 높아서 그렇다.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런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요거는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관리층이 축소되는 건 역기능이 아니어서 그런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나가야 될 방향성이 맞는 거라고 봐야 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역기능이 맞아요. 분명하게. 그리고 정보자원에 대한 독점. 저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정보를 싹 흡입해가지고 자기가 다 그걸 쥐고 흔든다. 그게 이제 얘랑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죠.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그래서 그런 사례도 말씀드렸었나요? 우리가 일찌감치 IT 강국이 됐잖아요. IT 강국으로 발돋움한 게 김대중 정부 때 그 막 키워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파구, 그때 그 외환위기 돌파구로 삼았는데 그 즈음에 나온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은 주민증. 그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주민증을요, 전자카드 형식으로 다 바꾸려고 그랬어요. 주민증을. 우리 주민증을. 그렇게 해서 다른 카드 들고 다니지 말고 이거 하나로 다 해. 뭐 이렇게. 그죠? 이거 하나로 다 해. 버스 타고 카드 뭐 현금 인출도 하고 카드도 긁고 자기 신원 조회도 하고. 그런데 시민단체들의 반대 때문에 못한 겁니다. 기술이 안 돼서 못한 게 아니에요. 그걸 왜 못했냐면은 이거예요. 정보를 그러면 정부가 맘만 먹으면 다 파악한다니. 이 사람이 어디에서 돈을 얼마를 쓰고 어디서 버스를 몇 번을 타고 어디 정류장에서 내렸다. 이걸 맘만 먹으면 하나만 분석하면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때 한 게 플라스틱으로 바꾼 것만 한 거야. 그 전에는 종이였습니다. 주민증이. 주민증이 살구색 종이였어요. 거기다가 사진 붙여가지고 이렇게 뭐 비닐 재질로 압축해서 주고 그랬던 건데, 주소 이전되면 그거 이렇게 뜯어가지고 뒤에다 적어주고. 근데 그거를 지금은 플라스틱 재질로 바꿨잖아요. 사진도 이제 그런 디지털식으로 바꾸고.
그것만 했어.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거예요. 시민사회가 반대해서. 이런 우려 때문입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정보 불균형과 갈등의 심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는 것인데, 이 정보 불균형과 갈등이 심화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죠. 너무 중앙으로 정보가 집중되거나 그럴 수 있고, 또 전자정보와 행정정보화가 될 때 이것이 어디는 잘 이루어지고 어디는 안 되고, 뭐 지역 간의 격차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 사실은 이건 약간 좀 예스러운 문제긴 해요. 요즘에 보면은 실제로 이제 결과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런 우려들도 아까 그런 견제 힘 때문에 그렇게까지 잘 못하는 것 같고, 정보 불균형과 갈등의 심화 문제도 그렇게 뭐 아주 심각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어산지인가? 미국에서 그 왜 정보기관에 일하다가 미국의 정보기관에 개인정보를 이렇게 다 파악하고 있는 거를 알게 돼서 그거를 내부 정보를 들고 나와서 폭로한 사람 있잖아요. 알아요? 러시아 망명한 사람? 근데 실제로 정부가 안 한다고 장담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부가. 또 하기도 하는 거야. 미국에서는 그게 폭로가 됐어요. 이미. 그래서 이게 걱정되는 면은 여전히 유효하긴 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상기를 해보려고 문제를 냈습니다. 1번은 엮이는 게 아니어서인데 뭐 이 문제가 이러냐 이럴 수 있지만 이 공무원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엮이는 거 볼 수 없는 거 그래놓고 다 특징은 맞지만 이건 순기능이어서 틀렸어.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낸 겁니다, 이걸.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문제를 다 이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다시 복귀해보니까 어때요? 조금 뭐 헷갈리게 나온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아예 못 풀 것들은 아니죠. 예, 그래서 복기를 잘 해보시고, 연습 차원에서 일부러 제가 그렇게 좀 아리까리 하게끔 한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점수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요 연습 차원에서, 요렇게 나온 건 이렇게 접근하고, 저렇게 나온 건 저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방법론 차원에서 잘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4월 모의고사 모의고사 이제 한 번 하면 끝나겠네요. 그죠? 다음번 모의고사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노멀하게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네, 고생들 하셨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